얘를 풀어보지 않고 어떻게 상대적인 크기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 우리가 이제 컨벡티브 히트럭스가 여기에 비례한다 혹은 이걸로 주어진다라는 거는 그동안 숱하게 이제 다뤄왔었죠. 보시면 로 CP의 T가 에너지 덴시티였고 거기에다가 이제 속도를 곱하면 이게 플럭스가 돼요. 그죠? 이게 이제 컨벡티브 대류에 의한 열 전달량이 되고 이제 전도에 의해서는 퓨리어스 러브 컨덕션에 의하면 전도에 의해 전달되는 히트 플럭스는 뭐에 비례하고 해당 물질의 컨덕티비티. 그러니까 뭐 열 전도가 좋으면 그만큼 동일한 온도 차이가 있을 때 더 많은 열이 전달된다가 이제 퓨리어스 러브 컨덕션이니까. 그리고 온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그 온도 차가 나는 두 지점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그러니까 온도의 거리에 반비례해서 이제 일어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배웠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둘 크기를 이제 비율로 표현을 해보면 저런 형태로 표현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 컨덕티비티는 사실은 뭐를 K로 둔 거였어요. 사실은 로 CP 햇 곱하기 알파가 사실 컨덕티비티였거든요. 그래서 얘를 나누게 되면 결국 걔가 알파가 나오죠. 이렇게 간단하게 위에는 분자에는 속도하고 길이 예고 그리고 밑에는 이제 디퓨지비티, 퍼멀 디퓨지비티의 형태로 나오게 돼요. 저렇게 정의된 녀석을 뭐라고? 페클레 넘버라고 부릅니다. PE라고 쓰고요. 그래서 얘는 컨벡션에 의한 히트 트랜스퍼하고 디퓨전에 의한 히트 트랜스퍼의 비율이다. 그러니까 페클레 넘버가 크다는 건 뭐예요? 대류에 의한 열 전달 효과가 지배적이다. 그 시스템은. 반대로 페클레 넘버가 작다는 건 대류보다는 전도에 의해서 대부분의 어떤 열 전달이 일어나는 시스템이다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 비슷한 걸 여러분들이 레이놀스 넘버도 비슷하잖아요. 레이놀스 넘버가 분자가 뭐 다음 페이지에서 이제 표현했으니까 레이놀스 넘버가 분자가 이제 컨벡티브 모멘텀 트랜스퍼 컨벡션에 의한 혹은 이너셜에 의한 속도에 의한 모멘텀 전달이고 분모가 이제 디퓨지브 속도 차 특히나 이제 이런 점성에 의해서 점도에 의해서 전달되는 모멘텀의 비율인데 어떻게 보면 레이놀스 넘버나 페클레 넘버나 약간 다른 관점으로 설명하거나 이해해보면 그러니까 분자에 해당하는 저 컨벡션은 어떻게 보면 여기서 보시면 얘를 레이놀스 넘버를 앞에서처럼 보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레이놀스 넘버도 그렇고 얘가 이 뮤가 뭘로 바뀌면 알파로 바뀌면 그게 페클레 넘버거든요. 그 얘기는 분자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어떤 시스템의 크기하고 속도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시스템이 크고 속도가 빠른 시스템은 어때요? 이 페클레 넘버나 레이놀스 넘버가 커요. 그 얘기는 우리가 이제 분자는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주변에 보는 매크로스코픽한 우리 눈에 보이는 시스템이 좀 지배적인 거. 그러니까 크기가 크다든가 혹은 속도가 빠르다든가 이런 시스템은 레이놀스 넘버나 혹은 뭐가 커요? 페클레 넘버가 되게 큰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대류에 의한 뭔가 전달이 지배적이려면 시스템이 크고 속도가 빠르면 아무래도 그런 시스템은 그러니까 우리가 분모에 해당하는 요 디퓨지비티라는 건 어때요? 매크로스코픽하게 이렇게 전달된다기보다는 분자 레벨에서 아주 조금 작은 레벨에서 전달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래도 그 매크로스코픽하게 크게 움직이는 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아무래도 속도라든가 크기 작아요. 그래서 시스템이 크고 속도가 빠르면 얘가 거의 지배적인 거야. 사실 그 안에서 조그맣게 이제 분자 레벨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은 사실 크게 영향을 못 미치죠. 그런데 만약에 시스템의 크기가 작아지고 속도도 거의 없어. 그러면 어때요? 그때부터는 어떤 효과가 분자 레벨에서의 어떤 디퓨전 효과가 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유체역학에서도 항공기나 뭐 자동차 이런 문제는 당연히 레이놀스 넘버가 되게 커요. 그죠? 거기에서는 뭐 공기의 디퓨지비티 이딴 거 사실 혹은 비스코시티 이런 거 생각할 필요가 사실 별로 없어요. 그런 문제에서는. 그런데 반해서 여러분들 유체역학에서
그 왜 미소 된장국에 가라앉는 작은 그 된장 입자의 크기 뭐 이런 거 내가 침강 속도로 내가 추정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 거는 입자 자체가 워낙에 작고 내려가는 이제 속도 자체가 낮으니까 그럴 때는 어때요? 아주 미세한 그 분자 레벨에서의 작은 시스템이 그 시스템의 특징이라든지 이런 걸 다 지배하는 시스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레이놀스 넘버든 페클레 넘버든 얘가 크다는 거는 매크로스코픽한 그런 영향이 지배적인 그런 현상이고 반대로 그게 굉장히 작은 경우는 언제나 마이크로스코픽한 분자 레벨에서의 어떤 현상들이 지배적인 그런 시스템이다라고 이해하시면 훨씬 더 쉽게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실제로 이제 얘네들이 갖는 어떤 물리적인 의미가 그렇죠. 그죠? 그래서 얘는 이제 뭐 모멘텀 디퓨지비티고 얘는 이제 그 시스템의 크기라든가 속도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페클레 넘버나 혹은 페클레 넘버 AB 어떤 학생들이 이게 제가 이게 D라고 썼으니까 앞에서 우리가 이제 파이프의 다이아미터 뭐 이렇게 해서 D 캐피탈 D로 많이 쓰네. 그게 아니고 얘는 그 mass diffusivity 확산 계수입니다. 확산 계수. diffusivity예요. mass diffusivity. 이건 이제 thermal diffusivity고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생긴 게 비슷하죠, 세 개가. 그래서 이제 앞에서 우리가 했던 것처럼 이제 어떤 거에 컨벡티브 플럭스하고 디퓨지브 플럭스를 각각 컨벡티브 플럭스는 덴시티 곱하기 속도로 표현이 가능하고 디퓨지브 플럭스는 디퓨지비티 곱하기 그레디언트 덴시티로 표현이 가능하다고 했었어요. 그럼 걔네들을 여기 있는 덴시티하고 덴시티가 사라지니까 뭐만 남아? 분자에는 벨로시티. 근데 그레디언트라는 게 그 미분이니까 거리로 나누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게 생각하면 얘는 거리분의 1을 곱한 거고 이제 남아있는 디퓨지비티 해서 얘를 정리하면 사실 앞에서 봤던 레이놀스 넘버나 뭐 페클레 넘버나 페클레 넘버 AB가 왜 비슷한 모양 분자에는 속도 곱하기 길이고 분모에는 왜 항상 디퓨지비티가 나오는지를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점 대상이 모멘텀이면 그게 레이놀스 넘버가 되는 거고 점이 힛 혹은 서멀 에너지면 이게 이제 페클레 넘버가 되는데 이 페클레 넘버를 또 이게 약간 이게 뭐 여러분처럼 이제 뭔가를 배우는 입장에서는 참 싫은 거야. 저거 프란트를 저런 거 왜 만들어갖고 외울 거가 또 늘어났죠. 이게 페클레 넘버라는 새로운 무차원화수 되는데 또 프란트 넘버라는 또 하나가 또 나왔어요. 그러면 프란틀 넘버라는 거는 정의가 어떻게 돼 있냐면 분자에는 모멘텀 디퓨지비티, 키네마틱 비스코시티 누가 들어가 있고 분모에 서멀 디퓨지비티 알파가 있어요. 그러니까 프란틀 넘버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해당 물질에서 그러니까 몰레큘에 의해서 모멘텀이 얼마큼 더 빨리 전달되냐 혹은 그 서멀 에너지 전도에 의한 서멀 에너지 전달이 더 빠르냐 이걸 그 상대적인 비율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물질에 따라서 달라요. 저거는 물질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대부분의 기체는 저 프란틀 넘버가 대략 1이에요. 왜 그럴까요? 프란틀 넘버가 대략 1이에요. 뭐 물론 뭐 기체 종류에 따라서 뭐 1보다 살짝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고 한데 대략 1 근처예요. 그 얘기는 뭘까요? 모멘텀의 디퓨지비티하고 해당 기체의 모멘텀의 디퓨지비티하고 서멀 디퓨지비티가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왜 비슷할까? 두 개가 기체에서. 그럼 기체에서 모멘텀의 전달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모멘텀이라는 건 mv잖아요. 질량 곱하기 속도니까 어떤 속도를 갖는 질량을 가지고 속도를 갖는 어떤 분자가 한쪽에서 한쪽으로 이동을 해버리면 그거 자체가 모멘텀 자체가 트랜스퍼 됩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다이렉트한 무브먼트도 그거 자체가 하나의 그 모멘텀의 트랜스퍼로 이제 될 거고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렇게 가기는 쉽지 않은 게 우리가 주변에 보는 기체는 기체 분자가 너무 서로 떨어져 있어서 전혀 충돌도 없고 이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바글바글 하잖아. 이 방 안에 있는 기체 분자의 수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잖아요. 그러면
보면은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엄청나게 그 기체 분자들 사이에 뭐가 컬리전, 충돌이 항상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럼 모멘텀이 기체에서는 결국은 이런 뭐 이렇게 랜덤하게 움직이는 이런 기체 분자들의 충돌에 의해서 결국은 모멘텀이 전달된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열 에너지는 그러니까 공기에 의한 어떻게 보면 이제 전도죠, 전도가 어떻게 일어날까요? 한쪽이 되게 뜨겁고 한쪽이 상대적으로 차가우면 뜨거운 쪽에서 차가운 쪽으로 뭔가 열이 전달될 텐데 어떻게 혹은 왜 전달될까요? 기체 분자를 통해서. 뭐 기체 분자들이 열 에너지를 받으면 레이저를 쏴요, 막 복사를 해, 지가? 그건 아니고. 그러면 온도가 높은 기체하고 온도가 낮은 기체는 뭐가 차이가 나요? 그치. 속도가 다른 거야. 평균 속도가. 그러면 빠른 쪽에서 느린 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빠른 쪽에 조금 더 많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런 기체들이 직접 상대적으로 덜 움직이는 쪽으로 움직이기도 하고 또 부딪혀서 또 이제 다른 그 주변에 있는 다른 기체들을 활성화시키기도 하고. 그러면 모멘텀을 전달하는 거랑 소말 에너지를 전달하는 거랑 뭐가 다를 게 없잖아. 그러니까 전달되는 메커니즘이 기본적으로 다르질 않아요. 그러니까 두 개가 물론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열이 올라가는 거하고 모멘텀이 전달되는 거는 약간 좀 다를 수는 있어서 왜냐면 열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랜덤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만 높으면 속도만 높으면 돼요. 근데 모멘텀이라는 건 어떻죠? 어떤 방향이기 때문에 그 매크로스코픽한 모멘텀이 있으면 한쪽 방향에서 한쪽 방향에 어떤 질서가 있는 방향성이 있는 게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약간 좀 다르긴 한데 방향성이 전달돼야 되니까 다르긴 한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 때문에 기체마다 어떤 건 살짝 일보다 프란틀로 뭐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한 게 그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약간 좀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어때요? 충돌에 의해서 기체 분자들의 충돌에 의해서 모멘텀이든 서말 에너지든 이제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달 메커니즘이 기본적으로 유사하기 때문에 그게 차이가 크게 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근데 얘가 이게 액체가 되면 조금 얘기가 달라져요. 액체가 되면.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기체하고 액체가 온도 증가에 따라서 비스코시티가 좀 다르게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기체는 온도를 올리면 비스코시티가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왜? 비스코시티라는 게 모멘텀이 얼마큼 빠르게 전달되느냐인데 아무래도 온도가 올라가면 기체 분자들이 활발하게 더 빠르게 움직이니까 더 빨리 전달이 된다. 그런데 액체는 어떻죠? 그런 랜덤 모션보다는 이제 주변에 있는 바로 붙어 있는 녀석하고 인터랙션을 함으로써 뭔가 전달이 되는 식으로 전달이 되는데 온도가 올라가 버리면 거리가 멀어지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오히려 물 같은 액체는 온도를 올리면 비스코시티가 떨어져요. 오히려 기체랑 반대죠. 그런 것처럼 이 프란틀럼보도 액체가 되면 물질마다 어떤 건 1보다 커지고요. 어떤 건 1보다 줄어들어요. 그럼 언제 1보다 커지고 언제 그 1보다 작아질까요? 그러면 1보다 커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1보다 작은 걸 먼저 해봅시다. 1보다 작으려면 둘 중에 어느 게 더 크면 1보다 작은 거예요? 밑에 게. 열 전도가 어마어마하게 잘 돼요. 뭐보다? 모멘텀의 전달보다. 어떤 녀석이 그럴까? 액체인 물질인데 열 전달을 어마어마하게 열나게 잘 하는데 그거에 반해서 모멘텀은 뭐 그냥 그렇게. 그러니까 모멘텀의 전달보다는 아무래도 열 전달이 굉장히 잘 되는 물질을 떠올리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 우리 주변에 있는 물질들 중에 어떤 게 열을 되게 잘 전도시키죠? 일반적으로 물질들 중에 어떤 놈이 열이 잘 전도돼요? 금속이 잘 전달시키죠. 이런 뭐 나무나 플라스틱 이런 것들보다 금속 종류가 잘 전달한단 말이죠.
전기도 그렇고. 근데 좀 재밌는 건 전기를 잘 전달하는 도체들이 열도 사실은 보통 잘 전달해요, 그죠? 두 개가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뭐 굉장히 비슷한. 그러면 액체인데 금속인 거, 액체 금속, 리퀴드 메탈, 수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은은 프란클 넘버가 어떨까요? 1보다 무지하게 작아요. 왜? 얘가 엄청 좋거든. 근데 뭐 때문에? 그럼 금속에서 열전도도가 높은 이유는 어떤 것 때문에 그럴까요? 전기 전도도랑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프리 일렉트론이 어떻게 보면 서멀 에너지를 전달하는데 좀 어떻게 보면 기여한다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게 뭐 딱 정답은 아닌데 그냥 그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어요. 자유전자라는 그런 녀석들이 전기뿐만 아니라 열 에너지도 자유전자를 4개로 이제 전달되게끔. 그러면 그 액체 금속이랑 반대로 프란클 넘버가 1보다 매우 커. 그 얘기는 모멘텀은 되게 잘 전달되는데 그 열 전도율은 되게 낮아.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 보는 물질들 중에 액체죠. 점도는 되게 조금 있는데 열 전달이 잘 안 되는 녀석. 액체. 물은 참고로 뭐 1보다 크기는 한데 뭐 그렇게 크진 않아요. 뭐 그래봐야 뭐 6, 7 정도. 그걸 뭐 되게 크다고 하기는 좀 못하고. 물 말고 뭐가 있을까요? 전도가 잘 안,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은 열 전도가 안 좋은 녀석은 전기 전도도 사실 별로 안 좋아요. 일반적으로 우리 주변에 보는 액체들 중에 전기가 잘 안 통하면서 점도는 높은 뭐가 있죠? 꿀, 오일 중 하이드로카본 일반적으로 쓰는 이런 오일들이 프란클 넘버가 되게 1보다 커요. 그러니까 오일은 사실 열전도 잘 안 되거든요. 그거에 반해서 모멘텀은 잘 전달. 이게 점도가 높다는 거는 그만큼 모멘텀 전달이 좋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점성이 있는 오일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프란클 넘버가 되게 크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 프란클 넘버라는 게 어떤 물질의 특징, 특히 이런 모멘텀이라든가 이제 열 전도도, 컨덕션 관점에서 이 해당 물질이 뭐 어떤 녀석을 더 잘 전달시키느냐의 관점에서 다른 특징을 저런 걸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럼 이제 중간고사 이후로 이제 여러분들이 또 배우시는 거는 슈미트 넘버, 프란클 넘버의 이제 매스 물질 전달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슈미트 넘버가. 그래서 슈미트 넘버는 그 모멘텀 디퓨지비티 누하고 매스 디퓨지비티하고의 차이. 얘는 어떻게 보면 얘보다는 조금 더 설명하거나 이해하기가 조금 더 나아요. 왜냐면 이 열이 전도에 의해서 전달되는 메커니즘이 사실 되게 아직도 명확하지 않거든요. 대체 물질하고 물질 사이의 그 분자들 사이에서 열 에너지가 어떤 형태로 이제 전도에 의해서 전달되는지가 사실 뭐 아직 명확하게 이렇게 정립되거나 알려진 바는 없어요. 그거에 반해서 이 물질 전달 같은 경우는 실제로 확산이니까 이 물질 자체가 이렇게 이동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슈미트 넘버는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얘는 상대적으로 좋은데 얘는 안 좋을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슈미트 넘버가 어떻게 보면은 1보다 작은 경우가 사실 생각을 해보면 찾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은 게 일단 매스 트랜스퍼는요. 매스 자체가 움직여야 되잖아. 이게 모멘텀이나 서멀 에너지는 매스 자체가 움직일 필요까지는 없어요. 뭐만 하면 충돌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나 모멘텀 같은 거를 옆에로 충돌에 의해서 전달이 되지만 매스는 충돌한다고 그럼 지가 A라는 물질이 B랑 충돌하면 B가 A로 바뀌면서 이렇게 전달이 돼요? 아니잖아. A 자체가 B를 뚫고 반대쪽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얘는 약간 좀 물리적으로 내가 설명을 하거나
이해를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얘보다는 조금 더 프란틀 넘버보다는 조금 더 좀 명확한 편이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선은 중간고사에는 요거에 이제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서 어떤 시스템이 프란틀 넘버가 뭐 1보다 크다든가 작다든가 그럼 왜 1보다 크거나 작은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거나 이해하실 수 있으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부력에 의한 자연대류 문제를 간단하게 풀어볼 텐데요. 그래서 왼쪽이 오른쪽보다 온도가 높다 그러면 뭐에 의해서 여기가 온도가 높으면 여기에 있는 그 유체의 밀도가 감소하죠. 그럼 가벼워지니까 위로 뚝 뜰 거고, 그럼 여기 위에가 막혀 있으니까 계속 여기선 계속 위로 올라가면서 밀려서 여기는 내려오게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문제에서는 이거 전체를 다 푸는 건 아니고요. 여기 중간만 딱 띄어갖고 여기는 온도가 높고 여기는 낮고 해서 이 온도의 분포는 일정하게 이제 그 두 판 사이의 온도 분포는 뭐죠?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스테디 스테이트에서 직선의 분포를 가진다는 거를 그냥 유지를 한 상태로 이 문제를 푸는 거예요. 참고로 이 문제를 보실 때 주의하실 점은 좌표계가 어디다? 원점이 여기가 아니라 중앙이다. 그래서 이 뜨거운 쪽의 좌표 Y좌표는 뭐예요? 마이너스 B. 차가운 쪽에 붙어있는 좌표는 플러스 B예요. 그걸 이제 염두에 두고 보시면 됩니다. 이 문제에서는 뜨거운 쪽에서는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쪽에서는 밑으로 내려오는 저 중간 영역을 한번 간단하게 풀어서 온도하고 속도를 한번 풀어보자. 사실 온도는 내가 이제 직선의 분포라고 그냥 가정을 하죠. 그래서 속도를 푸는 건데, 그래서 얘를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런 형태가 되는데, 여기서 사실은 결국은 그 Z 방향으로의 속도에 대해서 2차 Y의 2차 미분이니까 얘 어떻게 풀어요? 만일에 얘가 상수라면 그냥 이거 두 번 적분하면 되니까 그냥 직선이 나올 텐데, 근데 사실 온도 T 자체가 Y의 함수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직선이 아니고 사실 얘는 이제 곡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온도는 어떻게 그냥 직선의 분포를 갖는다. 그래서 Y가 0인 경우가 이제 센터니까 그러니까 TM이 미들 포인트에서의 온도잖아요. 여기가 0이면은 TM이 나오고, 그러니까 왼쪽 뜨거운 쪽이 얼마였죠? 좌표값이 마이너스 P가 들어가면 얘 지워지고 마이너스가 플러스 되면서 중앙에서 2분의 1 델타 T. 델타 T라는 게 큰 하고 높은 거하고 낮은 거하고 사이니까 그거의 반만큼, 왜냐면 여기가 센터니까. 가령 여기가 10도이고 여기가 0도였으면 델타 T가 10도였잖아요. 그러면 중심에서의 온도는 5도일 거고, 그러면 전체 10도에 2분의 1이니까 5도만큼이 더해져서 여기선 10도 나오고, 여기서 이제 Y가 B가 되면은 2분의 1 곱하기 10 해서 5만큼이 빠져서 5에서 0도가 되고, 그러니까 직선의 분포를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이걸 풀어보면 이렇게 3차 포물선, 그러니까 뭐 Y가 들어가니까 Y를 두 번 적분하면 이제 Y의 3승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개수는 각각 요 경계 조건을 갖고 이제 풀면 이제 양 끝단은 노슬립이니까 0이고 중심도 0이죠. 왜? 중심을 기점으로 왼쪽은 올라가야 되고 오른쪽은 내려가야 돼요. 그럼 여기서는 0이어야 되지. 그럼 갑자기 속도가 팍 튈 수는 없잖아. 그죠? 연속이어야 되니까 여기는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니까 여기는 0이어야 돼. 그래서 이제 이런 3차 곡선의 분포를 갖는 그런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해석하거나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또 나왔네. 뭐 이상한 저기 부차원화 수가, 그죠?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그라쇼프넘브라는 거는 결국은 이런 자연대류에 의한 부력의 영향이랑 실제 그 시스템의 어떤 컨벡션에 의한 전체 영향이랑의 상대적인 비율. 그러니까 그라쇼프 넘버가 얼마만큼 크냐에 따라서 내가 자연대류 영향을
제외할 건지 안 보고 무시할 건지 혹은 얘를 꼭 넣어서 고려할 건지를 판단할 때 이제 해보시면 되는데 그라쇼프 넘버에 이제 분자에 보면 베타라는 녀석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베타가 뭐예요? 볼륨 익스펜전 코에피션트라는 녀석이에요. 이거 여러분들 열역학 때 배우신 거거든요. 다시 이제 설명을 드려보면 얘가 결국 이 표시가 뭐죠? P가 조그맣게 밑에 P 한 개 얘가 일정할 때예요. 그죠? 압력 P가 일정한 상태에서 뭐를 바꿔요? 온도를 바꿀 때 부피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가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그러면 이 값은 양수 값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희한하게 부피로 나눴죠. 왜 나눴을까요? 현재 부피로 나눠줘야 얘는 어떻게 보면 코에피션트란 말이에요. 코에피션트라는 거는 뭐냐면 내가 사용하는 부피가 얼마냐에 상관없이 해당 온도를 올렸을 때 그럼 이제 부피하고 부피가 지워지니까 요 값 베타라는 값이 가지는 단위는 뭐예요? 퍼 켈빈이란 말이야. 단위 1도당 얼마만큼의 부피 비율이 되느냐. 이게 얘는 비율을 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얘를 안 주게 되면 요 값 자체가 어떻게 돼요? 부피의 변화 값 자체가 되니까 얘가 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사용하는 부피값 자체가 크거나 작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단 말이지. 그러면 그런 거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얘는 비율이니까 실제로 내가 해당 부피, 가령 이제 5리터라는 부피를 가지고 있고 내가 이 5리터라는 부피로 한 10도를 올렸을 때 얘가 얼마까지 팽창할까를 알고 싶을 때 쓰는 게 저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다 코에피션트에다가 뭐를 곱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부피하고 올리고 싶은 온도를 올려주면 해당 부피가 나와줘야 되는데 여기가 이렇게 V로 안 나눠주면 뭐가 돼요? 이거 자체에 이미 부피의 단위를 갖게 되잖아요. 그럼 내가 곱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얘를 일종의 비례 계수처럼 쓰기 위해서 부피로 나눠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면은 가령 이제 베타에다가 내가 그 궁금한 이 가령 뭐 5리터면 5리터, 10리터면 10리터짜리를 10도 올렸을 때 얘가 얼마까지 부풀까를 이제 내가 그 궁금한 그 다루고자 하는 그 부피를 곱해주고 거기에 이제 내가 올리고자 하는 온도를 곱해주면 그럼 이제 그게 최종적인 부피 값이 나오죠. 왜? 이거 자체가 뭐였습니까? 베타 곱하기 V 곱하기 T를 해주면 베타 T를 해주면 이게 퍼 켈빈이었고 얘가 미터 삼승이었고 얘가 켈빈이니까 결국 결과적으로 나한테 얻는 건 뭐예요? 미터 삼승 부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5리터짜리를 10도를 올리게 되면은 결국 내가 얻게 되는 그러면 베타 곱하기 V 곱하기 델타 T를 해주면 5리터짜리를 10도를 올렸을 때 그 최종 부피가 얼마 된다라는 거를 얘만 곱해주면 바로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약간 비율처럼.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쓴 거라 그래서 이제 이 부피를 나눠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위에 보시면 여기는 부호가 마이너스가 아닌데 여기 마이너스가 있네요. 왜 그럴까요? 자, 온도가 올라갔을 때 그 밀도는 어떻게 돼요? 내려가죠. 그 얘기는 얘가 마이너스일까? 근데 우리가 보통 계수를 쓸 때 마이너스 계수 안 쓰거든요. 그래서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줘. 그렇게 이해하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볼륨 익스펜전 코에피션트는 그래서 뭐 저런 식으로 정의를 해서 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어쨌든 그래서 같은 1도의 변화라도 저 볼륨 익스펜전이 많이 되는 녀석은 그걸로 인해서 밀도 변화가 크게 일어나서 자연대류가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자연대류 효과를 반드시 고려해서 내가 문제를 해석해야 된다라는 걸 판단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여기 보시면 크기의 3승이에요. 그 얘기는 규모가 좀 큰 시스템일수록 이런 자연대류의 현상에서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예요. 시스템이 좀 커지잖아요. 그럼 반드시 뭐를 고려해야 된다? 온도가 1, 2도밖에 차이 안 나더라도 그 1, 2도 차이 때문에 시스템이 커지면 이런 자연대류에 의한 영향이 굉장히 지배적이 된다. 그거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바로 지구대기예요.
지구 대기는 그래서 기상학자들이 이제 막 지구 온난화 이런 이야기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보통 지구 온도 평균 온도 몇 도? 뭐 10도, 20도 아니에요. 1도, 2도 뭐 이렇게 얘기해요. 1도, 2도인데 뭐 그 잘난 1도, 2도 차이 때문에 뭐 그게 대단한 게 이유가 이거든. 삼승이잖아. 그러니까 크기가 커지면요 1도, 2도 같은 온도 차라도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자연대로에 의한 그 효과라는 게, 그러니까 1도, 2도 바뀐 것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자연대로 현상의 어떤 영향이라는 그 이펙트가 되게 커지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런 무차원화 수를 보면 왜 그런 시스템에서 내가 그런 형태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엔지니어로서 꼭 가지셔야 되는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는 이런 거예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때려 박아갖고 모든 걸 다 고려해서 문제를 푸는 게 훌륭한 엔지니어가 아니고요. 그 반대로 내가 굳이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약간 사소한 마이너한 가지들을 쳐내고 핵심적인 것만 딱 집중해서 볼 수 있는 역량이 가장 중요한 엔지니어의 역량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러면 내가 얘는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고 얘만 봐도 돼라고 하는 얘를 쳐내는 근거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근거로서 이런 무차원화 수를 활용을 하시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시스템을 이제 해석하거나 뭘 해야 되는데 시스템의 사이즈가 되게 작아. 스몰 시스템. 그러면 그런 시스템에서는 자연대류가 있을 수 있어요. 온도차가 있으면. 근데 시스템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연대류의 영향은 크지 않아서 내가 굳이 거기까지 안 넣어도 돼 라고 판단해서 자르실 수 있고요. 반대로 온도차가 크지 않은데 시스템이 제법 커. 에이 너 여기서 자연대로 일어나 봐야 뭐 설마 얼마나 일어나겠어. 이럴 때 아니야. 그게 그라적 프로그램에서 보면 크기의 상승에 비례하기 때문에 시스템이 조금만 커지면 사실 자연대류의 영향이 사실 무시할 수 없을 거야 라고 해서 그럴 때는 온도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더라도 이제 내가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야 된다라는. 실제로 그걸 넣을 필요가 있냐 없냐는 사실은 이제 실제 요 값을 가지고서 얘가 실제로 얼마 정도의 크기냐 하는 것들로 이제 무차원화된 그 값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설명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이 정도로 하고요. 두 번째 주제는 사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되게 선호하고 좋아하는 주제지만 여러분들은 다들 어려워하고 별로 좋아하지 않는 주제예요. 얘가 이제 제너럴 이퀘이션 이런 거 저는 되게 선호하는 편인데, 그러니까 이게 보면 학문에 약간 특성이 있습니다. 약간 여담이긴 한데 이게 물리 쪽 연구하시는 분들이 약간 게을러요. 그러니까 게으르다는 게 뭐 그 사람이 게으르다는 의미가 아니고 무언가를 이제 설명할 때 물리 쪽에 있는 사람들은 가능하면 하나의 이론으로 모든 걸 설명하기를 더 선호해요. 약간 그게 이제 학문에 그래서 뭐 통일장 이론 이런 걸로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데 이제 여기도 약간 어떻게 보면 열 전달 문제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그냥 각 문제에 따라서 쉘 밸런스 세우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봤잖아요. 근데 매번 문제를 쉘 밸런스를 세운다는 건 사실 귀찮고 되게 까다로운 문제란 말이에요. 경우에 따라 문제에 따라서는 쉘 밸런스 만드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 경우도 많고요. 그런 거 그렇게 귀찮게 하지 말고 그냥 식 하나로 왜 나비스톡스 이퀘이션 하나 풀어갖고 유체역학 모든 문제 푸는 것처럼 비슷하게 얘도 한번 해보자 그런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또 어떤 학생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진작에 처음부터 이걸 하지. 그죠? 괜히 쉘 밸런스 이런 어려운 거. 근데 이제 쉘 밸런스를 한 거는 사실은 그거 자체를 우리가 이제 쓰기 위해서라기보단 그 과정에서 열이 전달되는 전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내가 이제 직접 이제 플럭스의 방향이라는 게 이걸 보면서 좀 더 이해를 높여보자는 관점에서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힛 플럭스 벡터를 이제 우리가
뭔가 이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요 내용을 이제 설명할 때 요 면에 대해서 이 면에 들어가는 혹은 이제 면으로부터 나오게 된 실질적인 히트플럭스 양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DS라는 걸 이렇게 그려놓으니까 이게 약간 혼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DS가 면이 4개잖아요. 그러면은 N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그럼 왜 여기만 했냐 뭐 이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게 표현이 이래서 그렇지 사실 제가 이제 표현하려고 했던 거는 이렇게 아주 작은 인피니테시멀한 그냥 면이에요.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요 면을 표현하려고 그냥 크게 그려놓은 것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면이나 이쪽 면은 사실 없는 거지 사실. 그러니까 얘가 가지고 있는 면은 요 작은 면이에요. 그러니까 요 면에 이제 수직하게 이렇게 들어가는. 그러니까 물론 쟤를 여기 위에서 이렇게 보면 이쪽 면의 입장에서 보면 요런 형태로 나와 있긴 할 텐데 어쨌든 그냥 아주 작은 인피니테시멀한 면에 대한 그런 이야기고 그러면은 여기서 이게 히 트랜스퍼 레이트가 보면 Q하고 N하고 닷 프로덕트를 하게 되면 이게 보시면 가령 여기서는 Q가 어떻게 지나가고 있죠? 이 면에 수직하게 이렇게 이걸 면에 수직하다고 해야 되나? 면에 수평하다고 해야 되나? 면에 수평하다고 표현할게요. 사실은 면의 방향은 사실 노멀 방향이지만 우리가 직관적으로 면이랑 같은 요 이제 면의 면의 방향을 보통 이렇게 정의해야 되는데 보통은 이렇게 우리가 직관적으로 표현을 하니까 면의 방향에 수평하게 이렇게 지나가는 그 플럭스가 있으면 요 면으로 들어오지를 못하죠. 이런 플럭스는. 그러면 들어오려면 어떻게 돼요? 면에 이렇게 수직하게 면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될 때 노멀 벡터하고 어떻게 보면 평행하게 돼 있어야 저런 플럭스만 요 면으로 들어오고 면에 그러면은 이렇게 삐딱한 경우는 어떻게 돼요? 삐딱한 경우에는 이 얘는 벡터니까 요 성분하고 요 성분 중에 면에 수직한 방향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요 성분만 들어오고 요 성분은 사실은 안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면을 통과해서 들어오는 양을 계산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얘가 플럭스, 얘도 벡터고 얘도 벡터니까 그러니까 플럭스 벡터하고 노멀 벡터의 닷 프로덕트를 한 양만큼이 그 면을 통과해서 들어오는데 여기서 부호의 문제가 사실은 좀 있어요. 보시면 이게 시스템이면 우리가 노멀 벡터를 어떻게 정의한다고요? 시스템의 안에서 밖으로 그래서 아웃워드 유닛 노멀 벡터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요면은 이쪽이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 저 시스템 안쪽으로 플럭스가 들어가려면 어때요? 요렇게 들어와야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보시면 N의 방향하고 Q의 방향하고 어떻죠? 서로 완전 반대 방향이라야 들어가는 거예요. 같은 방향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같은 방향이면 얘는 들어온 게 아니라 사실은 나간 거죠. 그죠? 그래서 사실 얘는 사실 어떻게 보면 Q.N ds 근데 얘는 이제 플럭스니까 거기다가 뭐를 곱해준 거예요? 면적을 곱해주면 이게 어떻게 보면 나가거나 들어온 양이 되는데 이 양은 나간 양이에요. 사실은 나간 양이 어떻게 보면 왜냐면 부호로 봤을 때 가령 얘가 플러스고 얘가 플러스면은 둘 다 이제 같은 방향이 되잖아. 둘 다 마이너스거나 둘 다 플러스거나 방향이 같기 때문에 얘가 양수의 방향을 가져요. 언제? 밖으로 나갈 때는 항상 양의 값을 가져요. 그런데 들어올 때는 항상 어때요? 이 방향하고 서로 어떻죠? 완전 정반대. 즉 코사인 180도가 돼서 마이너스 1 값을 갖는단 말이야. 그 얘기는 이 값 자체가 들어온 게 마이너스예요. 나간 건 플러스가 되고. 그러면 근데 우리가 보통 그렇게 표현을 하나요?
뭔가를 얻으면 플러스, 잃으면 마이너스로 표현하지 나간 거 플러스 잃은 거 마이너스로 아니 나간 거 플러스 얻은 거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 안 하잖아요. 그래서 뒤에서는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근데 이제 이걸 이렇게 설명하니까 자꾸 학생들이 헷갈리는 게 그러면 Q.N.ds는 아웃이고 마이너스 Q.N.ds는 in이면 그러면 in 마이너스 아웃 하면 얘에서 얘는 더해주고 얘는 빼줘야 되니까 뭐 하나는 얘를 넣고 또 하나는 얘를 넣어야 되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얘든 어느 하나로 정한 양을 뒤에서 어차피 적분해서 다 더하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은 뒤에서 다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지금 설명하는 것보다 뒤에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게 약간 요 표현하고 벡터 내용에 대해서 조금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어서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요 컨트롤 볼륨이죠. 뭐 이미 어떤 볼륨체가 있고 걔는 어떤 면적이 있어요. 표면적을 여기 S라고 했을 때 이 S를 통해서 여기에서 보시면 전체로 네트로 전체로 이 볼륨 V를 빠져나간 전체 양은 이렇게 된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 앞에서 Q.N.ds가 뭐예요? 가령 여기의 면적을 ds라고 하면 요게 이제 여기가 n이고 가령 여기가 이제 q잖아요. 그러면 요 지점에서 바깥으로 빠져나간 양이에요. 바깥으로 빠져나가든 혹은 들어온 양이든. 근데 요 지점은 어떻죠? 요 지점도 이제 또 다른 어떤 ds에 여기가 n이고 근데 여기서는 q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도 q.n 그 표현은 그냥 q.n ds 얘도 그냥 q.n ds 그러면 요런 것들이 요 부피체는 표면에는 어때요? 무한히 많아요. 그죠? 무한히 많은 그런 녀석들을 쫙 요 부피 표면적에 대해서 싹 다 무한 인피니 썸을 해주면 그게 이제 요게 된다는 건데 그럼 그렇게 해서 나온 이 값은 그렇게 해서 나온 값은 결과적으로 이제 바깥으로 빠져나간 양을 내가 이제 계산하게 되는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서 내가 네트로 받은 양을 설명을 하려면 얘를 마이너스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게 조금 약간 헷갈릴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들어왔으니까 더해주고 여기서는 나갔으니까 이걸 빼주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어차피 여기서 보면 Q하고 N 자체가 부호를 갖고 있어요. 자기들 부호를. 그래서 여기서는 싹 다 더한 이 전체 양이 뭐예요? 전체 양이 전체가 뭐 어디는 들어가고 어디는 나오잖아요.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는 빠져나가고 여기서는 들어오잖아. 그런 양들을 싹 다 더한 양이라는 의미예요. 얘는. 그게 어떤 양의 값이 될 수도 있고 음의 값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가령 어떤 시스템에 뭐 여러 개 그게 있겠지만 그냥 입구 출구가 두 개만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서 10이 들어갔고요. 5가 빠져나갔어요. 그러면 나는 네트로 얼마를 번 거예요? 5를 번 거잖아. 그러면 이 5가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는 Q.N을 하면 가령 N은 이렇게 되고 Q는 이렇게 되니까 요 숫자 값 자체는 10이라도 얘하고 다 프로덕트를 하면 그 결과 값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10이에요. 10이 아니라 플러스 10이 아니라. 그렇죠? 서로 부호가 바뀌기 때문에. 그리고 얘는 어때요? 얘는 보시면 여기가 n이고 여기가 q일 때 요 q값 숫자 값 자체가 5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n하고 n.q 한 값은 얼마예요?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 5란 말이야. 그럼 두 개를 더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5네요. 그죠?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5라는 얘기는 뭐예요? 마이너스 5라는 얘기는 내가 얻었는데 5만큼을 플러스해서 얻었는데 n다 q로 해서 더했더니 그 값은 마이너스 값,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값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좀 이상하잖아. 내가 얻었는데 마이너스라니.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얘를 앞에 마이너스를 곱해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얘는 앞에 마이너스를 곱해준 양은 플러스 5가 되죠. 그러면 내가 얻은 양하고 이제 일치가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뒤에서 이제 우리가 in 마이너스 out란 전체 양을 그래서 마이너스에서 이렇게 더해준 전체 양을 하나로 하지 두 개를 각각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않거든요.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된다. 그래서 그냥 어떻게 보면 이 부호를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실 수 있어서 근데 요거 안에 이미 다 들어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net rate of heat transfer out of V through S잖아요. 그래서 바깥으로 마이너스 5만큼 앞에서 바깥으로 마이너스 5만큼이라는 게 뭐예요? 실제로는 바깥으로 마이너스 5라는 건 안으로 5가 들어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표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너지 밸런스 여러분들이 이제 케미컬 엔지니어로서 꼭 이제 핵심이 되는 역량이죠. 사실 밸런스 이퀘이션을 세우는 게. 그래서 어떤 시스템에 어떻게 보면 V라는 우리 머티리얼 볼륨 V 안에 전체 서멀 에너지의 시간에 따른 변화는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하는 건데 로 CP에 델타 T 하면 얘가 뭐를 주죠? 해당 시스템, 온도 T인 해당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덴시티예요. 그럼 거기에다가 dV를 곱하면 뭐예요? 이 전체 컨트롤 볼륨의 아주 작은 인피니테시멀한 조그마한 dV라는 볼륨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돼요. 왜냐면 이게 덴시티 곱하기 부피를 했으니까. 근데 이 볼륨체 안에는 몇 개 무수히 많은 dV들이 쫙 차 있단 말이야. 그럼 걔네들을 싹 다 어떻게 한 거예요? 인피니 썸을 한 거예요. 그러면 얘가 뭐가 돼요? 머티리얼 볼륨 전체 안에 들어있는 토탈 서멀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거 앞에 뭐가 있어요? 지금 라운드 T는 시간에 따른 변화죠. 그러니까 얘가 결국 rate of change in thermal energy in V. 그러니까 얘가 thermal energy in V고 걔가 시간에 따른 변화니까 rate of change, 시간에 따른 변화율이 맞죠. 이제 수학적으로 표현한 거고요. 그럼 이제 걔는 사실은 어떤 시스템 걔의 시간에 따른 변화율은 뭐예요? 들어온 레이트에서 빠져나간 레이트를 빼고 안에서 생성된 제너레이션 레이트를 더해주면 그거하고 같다. 이거 되게 많이 보는 밸런스 식이죠. 어디에든 쓰이는 밸런스 식이에요. 그죠? 그래서 in 마이너스 out 한 개 요거라는 거예요. 앞에서 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in 마이너스 out 레이트라는 게 뭐예요? 네트 인풋 레이트잖아요. 근데 앞에서 이제 요거 뺀 거는 네트 아웃풋 레이트였으니까 그거에 마이너스를 해주면 그게 이제 인풋 레이트가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얘네들 싹 다 더한 양이거든요. 일단. 그리고 거기에 이제 제너레이션을 더해준 거고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는 부피적분이고 여기는 면적적분이니까 합쳐주기 위해서 뭘 한 거예요? 이 두 개 바꿔서 다이버전스 티어럼 어디서 많이 본 테크닉이죠. 그렇게 해서 쟤를 정리하게 되면 이렇게 딱 해서 유체역학식 제가 그렇게 강조했던 투홀드 for any v 저건 빼면 마이너스 5점이었잖아요. 그죠? 중간고사 마지막 문제에서 저걸 해서 이제 끌어내면 이렇게 됩니다. 이 식에서 조금 더 이제 Q를 좀 더 상세하게 컨벡티브하고 컨덕티브 그 힙플럭스를 저렇게 표현을 해서 이제 얘네들을 마저 정리를 해보면 여기서 보시면은 얘는 다이버전스의 그레디언트는 이제 라플라시안이 되고 참고로 얘는 스칼라입니다. 왜냐면 그 벡터 닷 벡터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얘만 변수가 아니라 얘 둘은 어차피 상수고요. 얘만 변수가 아니라 얘도 변수거든요. 그래서 미분이니까 다이버전스라는 건 그래서 여기에 한 번 하고 여기에 한 번 한 거예요.
고배 미분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먼저 해서 다이버전스가 나왔고요, 먼저. 그런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요거 상수로 두고 다이버전스 t를 하는데 잠깐만, 얘는 스칼라고 얘는 어떻게 보면 그 벡터여야 되는데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앞에 있는 벡터하고 닷 프로덕트하고 그레디언트를 해준대요. 얘는 왜 이렇게 되는지는 인덱스 노테이션 활용해 보시면 쉽게 보이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고배 미분으로 이걸 정리를 한 다음에 앞에서 내가 이제 그 밀도가 일정하다고 가정을 했잖아요. 그럼 이제 유체역학에서 배우신 것처럼 인컴프레서블인 경우에 다이버전스 V는 0이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이버전스 Q가 저렇게 정리가 돼서 이렇게 식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저 로CP 햇이 좀 보기가 안 좋죠. 그래서 쟤를 양변을 로CP 햇으로 나눠서 이렇게 좀 더 깔끔한 형태의 식을 정리를 했는데 보시면 물질 전달식이랑 이제 모멘텀 전달식, 나비우스-스톡스 방정식이랑 굉장히 유사해요. 뭐 물론 약간 차이는 있지만 맨 앞에는 시간에 따른 변화, 그 다음에는 V 닷 그레디언트 그죠? 이게 이제 컨벡션에 의한 효과, 그리고 얘가 이제 디퓨지비티 곱하기 라플라시안 변수, 디퓨지비티 곱하기 라플라시안 변수, 디퓨지비티 곱하기 라플라시안 변수, 이게 이제 디퓨전 항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제너레이션. 물론 유체역학은 약간 더 추가하기는 합니다. 어쨌든 큰 틀에서 시간에 따른 변화, 컨벡션과 그 디퓨전에 의한 항들이 다 이제 저런 형태로 정리가 된다라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이제 우리가 물질 전달 마무리할 때 또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브링크만 넘버 이야기를 할 건데,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줄에 그 실험에서 막 임펠러를 돌려가지고 물의 온도가 올라간 걸 이용해서 이 미케니컬 에너지가 그 열 에너지로 단련될 수 있다라는 그 실험을 했었잖아요. 그 실험을 약간 비슷하게 한 거예요. 통에다가 넣고 막 열심히 돌려갖고 가운데 통을 고정한 상태로 바깥 통을 통돌이를 막 돌리면 이 안에 유체가 막 그 지들끼리 움직이면서 마찰에 의해서 안에서 열이 생겨요. 그럼 그 문제를 이제 푼 건데, 그래서 뭐 무차항하수를 이용을 해서 이 그 온도 분포를 구해보면,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요 그래프를 보실 때 저기 유의하실 점은, 우리가 보통 위치는 x에다가 표현하고 그 위치에 따른 함수의 값을 y축에다 표현을 하잖아요. 걔 두 개를 어떻게 한 거예요? 뒤바꾼 거예요. x축이 온도 값이에요. y축이 위치 값이에요. 얘는. 그게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T0하고 TB하고 중에 어느 게 더 높은 거예요? TB. 왜? 좌표축에 오른쪽에 가 있잖아. X축에서는 왼쪽보다는 오른쪽에 있어야 값이 더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값보다 이쪽이 더 오른쪽에 있으니까 얘가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여기는 위치고요. 아래판, 위판, 그러니까 안쪽 판, 바깥쪽 판, 혹은 아래판, 위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에 따라서 위치가 쭉 바뀌고 그 위치에 따라서 이제 온도 값이 이렇게 표시가 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가 위치고 여기가 값이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통을 돌리면 요 바깥에서뿐만 아니라 요 안에서 열이 나면서 온도를 올리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골고루 잘 돌린다는 가정하에 모든 지점에서 열이 막 발생하잖아요. 그럼 발생한 열이 주변에 있는 위치의 온도를 끌어올리겠죠. 그러면 중심에서도 이 온도에서 요만큼 올라가고, 그 주변에서도 동일하게 모든 지점에서 동일하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가열이 된다라고 하면 모든 지점에서 또 동일하게 온도가 다 뭐 여기서 가령 뭐 한 10도씩 다 오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온도 분포가 그냥 평행 이동만 하지 뭐 이런 형태로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는 안쪽이랑 바깥쪽 혹은 아래하고 위쪽의 온도는 어때요? 고정이에요. 이게 중요한데, 고정이 되면 요 온도는 요 온도일 수가 없죠. 여기서 온도가 높으면 이쪽으로 온도가, 그러니까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힙플럭스가 빠지면서 여기 온도가 이걸로 유지가 돼버려요. 그래서 여기 온도는 고정이기 때문에 이 온도가 아니라 이 온도로 변화가 돼. 그러면은
여기는 이 온도인데 여기 바로 위에는 훨씬 더 높은 온도가 되잖아요. 그럼 온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또 열 전달이 또 일어나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얘는 지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를 이놈한테 뺏겼으니까 온도가 이렇게 높지 않고 내려가겠죠. 그러면 지 혼자만 나 혼자 죽을 수 없지. 그 옆에 위에를 조금 더 보니까 얘도 나보다 높네? 그럼 얘도 끌어내려. 이런 식으로 해서 물귀신 작전처럼 맨 밑에 있는 게에서 온도 끌어내리고 순차적으로 쭉 끌어내리게 되면 결국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온도가 다 낮아지게 돼요. 근데 아래서만 그러나 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위에서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어디가 온도가 제일 높아요? 중심 부분이 제일 높아. 그날 가장 덜 뺏기거든. 뺏기려면 이제 전달해서 뺏겨야 되니까 얘는 그나마 여기서 한참 떨어져 있단 말이야. 여기서도 한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열 먹는 하마들이 양쪽에 이제 포진해 있는데 그나마 거기서 가장 먼 중심은 좀 덜 뺏기는 거지. 그래서 보시면 제가 이걸 그릴 때 약간 포물선의 형태로 그래서 이 안에서 발생하는 열이 어느 정도 일정하게 되면 이 내부에서 온도가 올라가는데 이 끝단은 고정이니까 그러면은 끝단에서부터 이제 각 최대한 멀리 떨어진 부분만 이제 약간 볼록한 형태로 되는데 이거 점점 빨리 돌려서 안에 생성되는 그 에너지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많은 열이 나니까 이런 것들이 점점 그러니까 여기가 가장 최대가 되고 중심이 최대가 되고 이쪽으로 이제 빠져나가는 형태의 그런 솔루션을 갖게 돼요. 근데 여기서 만일에 이 유체가 컨덕티비티가 무지하게 좋아요. 열 전달이 엄청 잘 돼. 전도에 의해서.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온도 프로파일에서. 가령 열 전도가 잘 안 되는 물질을 가지고 실험을 했더니 이렇게 됐어. 근데 똑같은 조건에서 열 전도를 굉장히 좋은 물질로 바꿔서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얘가 이렇게 될까요? 아니면 이쪽 방향으로 다시 이렇게 쭉 하고 내려갈까요? 어느 방향일까? 오른쪽 방향, 왼쪽 방향. 어디로 움직일까요? 온도 프로파일은. 왼쪽 방향. 왜? 주변으로 쫙쫙 빠져나가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생각해서 만일에 컨덕티비티가 무한대야. 그럼 어떻게 되죠? 어디가 높은 꼴을 못 봐요. 여기가 높으면 여기로 확 전달이 돼갖고 여기서 온도가 확 떨어져 버려요. 어디까지? 근데 이제 양쪽 끝단 온도는 고정이니까 여기 요거보다 더 낮아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마지노선이 돼서 그러니까 전도도가 좋으면 좋을수록 이쪽으로 다 빨려가는 거예요. 온도 분포가 이쪽으로. 근데 전도도가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빈부격차가 커졌을 때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진 놈은 더 가지고 못 가진 놈은 계속 못 가지고 이게 어떤 상황이에요? 전도도가 되게 안 좋은 상황. 전도도가 되게 좋은 상황은 공산주의야. 어느 한 놈이 잘 되는 꼴을 못 봐. 모든 게 다 평등해야 돼. 모든 지점에 동일한 에너지가 공급돼야 돼.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도가 좋으면 다 이쪽으로 플랫한 쪽으로 가고 전도도가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이런 식으로 이제 아무래도 온도가 높은 상태, 고에너지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전도가 그러니까 덜 뺏기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그런 상황을 포함하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이 브링크만 넘버라는 거다. 그래서 브링크만 넘버의 이게 정의를 보시면 밑에 이제 뭐가 들어가 있어요? 서멀 컨덕티비티가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컨덕션에 의한 효과가 커지면 커질수록 브링크만 넘버가 어떻게 돼요? 작아져요. 그러면 브링크만 넘버가 작다는 거는 이게 안에서 열이 발생을 하는 그 속도보다 컨덕션에 의해서 쫙쫙 빼는 속도 훨씬 좋은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직선 분포가 돼요. 그냥 공산주의가 되는 거지. 다 평등. 그런데 반해서 상대적으로 안에서 열은 굉장히 많이 생기는데 잘 못 빼. 컨덕티비티가 낮아서 상대적으로. 그럴 때는 이제 2차 포물선 가운데에서 제일 높고 그 주변으로 갈수록 이제 낮아지는 형태의 그런 디스트리뷰션 이런 형태로 이제 분포를 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대부분 열전도 문제나 열전달 문제에서 사실 안에 뭔가 히소스가 있는 문제를 다룰 경우가 사실은 많이 없는데 혹시라도 나중에 히소스가 있는 상황에서 열전도나 열의 분포, 온도의 분포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실 때 이 문제가 조금 도움이 되실 수 있어서 이거 참고 삼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러면 이번 주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